여야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을 맞아 광주로 총집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제 전야제부터 함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 열차를 편성해서 광주로 내려갔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고 또 민주당 내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계파 갈등 조짐까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5.18 기념식 그 의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3주년을 맞았는데 일단 오늘의 의미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참석하면서 2년 연속 참석을 했죠. 더군다나 오늘 행사를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함께 관료들, 국무위원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은 지금 보시다시피 5월 어머니들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참 어떤 모습에서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이다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요. 또 함께 노래 부르면서 하는 모습들이 예전의 보수 정권하고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 영령들의 정신을 헌법 정신과 일치시키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행사적 의미를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부 여당에서도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두 참석을 했고 대통령께서 2년 연속 참석을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래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칭찬을 하는 대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43년 전 5.18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과 그 항거했던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 이것을 역사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반추해보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밝힐까라는 것들이 하나의 숙제라면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그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던 그 시민들의 뜻을 과연 현재적 민주주의의 가치로는 어떻게 우리가 되살릴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이나 어떤 여당의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빠져 있는데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 그 자체로 저는 칭찬을 받을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메시지적인 부분은 차후에 짚어보고 저희가 일단 참석 면면을 좀 살펴보자면 민주당은 전야제부터 언제나 그랬듯이 참석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에 일부 지도부가 전야제부터 참석을 했는데 이게 또 8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지도부가 전야제 행사부터 참여를 했고 오늘은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이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함께 참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했고 국무위원들도 참석했고 고위 관료들도 참석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도 역시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과거에 광주의 정신을 폄훼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국민의힘의 모든 당원들 다 이렇게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야제에 참석하는 모습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광주로 향하는 발걸음이 여야 모두 좀 악재를 껴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광주 영령들을 대하기가 조금 부끄러웠겠죠. 정치권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광주 정신을 오늘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이런 반성을 품고 아마 참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전야제까지는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3.1운동, 만세운동 재현을 각 자치단체에서 다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당시 했었어. 이걸 자랑으로 여기거든요. 5.18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데 아직은 국민의힘이 조금은 소극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병민 최고위원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청년 대표단들이 그 전야제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
저는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았다. 그래서 당 대표들과 당 지도부들도 그 전여자의 행사에 함께하면서 그 당시에 거리 시위를 재현한다든지 이런 퍼포먼스에도 함께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힘이 학살 세력의 어떤 그 후예다 이런 비판을 안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5.18의 상처를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한다면 현대사에서 민주와 반민주 구도로 갈라졌던 그런 아픈 상처들을 어느 정도 딛고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도 한 단계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전체 참석을 한 것처럼 다음번에는 전야제에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참여한 것처럼 좋은 마음으로 함께 그러게요.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좋은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학살 뭐라 그랬더라고요? 학살의 후예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할 진정성을 표미할 이유는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김에 사실 오늘 기념식을 앞두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5.18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 이걸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뭐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그 원포인트 개헌하는 것은 좋겠죠.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한데 이게 이제 제 의미보다도 이 제일 하는 동기 속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양당이 지금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중대한 혐의점이라든가 지금 김남국 의원의 비리 혐의라든가 뭐 권영길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당의 이런 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말하자면은 꼼수 개헌 요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지금 시점으로 봐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참 개헌에 대한 참 진정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런 민주당 내에 분란이 없을 때 이럴 때 하면은 참 상당히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국을 정국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여야가 이번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되겠죠. 예, 일단은 뭐 현장 최고위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공약이기도 하고 뭐 당이 갖고 있는 입장도 그런데 시기 방식은 좀 조율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 나가겠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이 발언과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5.18 정신을 폄훼하는 거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에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5.18 정신을 구현하고 담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에요. 87년 헌법 체제가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87년도에는 당시의 여당에서 5.18은 여전히 내란이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 때의 헌법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개헌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서로 간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안 해요.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서 당신들한테 불리한 무엇이 있으니까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계속 해왔어요. 그 반대를 주로 많이 해왔던 분들이 지금의 국민의힘 분들이거든요. 지지난번 지방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라든지 그리고 박병석 의장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진행하자라고 했을 때도 결국은 안 했어요. 왜? 정권 교체 되고 나면 합시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였었거든요.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권력구조 개편을 동반한 헌법 어떤 그 개헌 이것은 논의가 많이 필요할 테니 5.18 43주년을 기념해서 국민의힘에서 김재원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가 온전하게 5.18 정신을 폄훼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맞장구를 안 칠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오히려 5.18 정신을 표명하는 거다라는 어떤 그 발표가 나온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서로 유불리와 시기를 따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개헌 100년이 지나가도 30년 전에 그 87년 헌법 체계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으니까 5.18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동시에 권력 구조까지도 바꿀 수 있는 지금 21세기에 맞는 헌법을 우리가 고민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그 5.18 정신 자체가 민주주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5.18 정신을 헌법 그 전문에 수록하는 이 하나의 원포인트 개헌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고민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원포인트 개헌만으로 되면은 다행인데 이거 모든 역대 정부에서 다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되지 않은 이유는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되면은 권력 구조 개편을 비롯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포인트 하나 이 5.18 정신 수록 요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죠. 한번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은 굉장한 속도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번 개헌이 뭐 자주 할 수 있는 것 같은 모르지만은 개헌은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는 김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이 모든 이슈들을 다 빨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 논의는 권력 구조를 비롯해서 모든 이슈를 다 포함을 할 수밖에 없는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책 이슈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논의 시점을 얘기하는 이유가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모든 혐의들이 이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은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그런 속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것이지 뭐 개헌 논의 자체를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시점이 문제인 것이죠. 네, 그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일부의 생각이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나오는 것인데 여당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시점을 우리가 매번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면 개헌 못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제안이 5.18 43주년 기념식을 딱 맞춰서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성숙한 합의를 토론을 기대합니다. 라는 정도 발언이 맞는 거지 여기에 정신을 표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5.18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원포인트인가 아니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처럼 정당한 과정을 거쳐가는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절차가 달라지고 그 복잡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차이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이참에? 그러니까 어차피 개헌을 위한 절차는 똑같아요. 예. 그런데 헌법 정신에 5.18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이 부분은 뭐 간명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제로 바꾸느냐 혹은 내각제로 바꾸느냐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얼마만큼 분산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해지죠. 그래서 서로 여야가 현재 시점에서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우리가 실시합시다. 라고 매번 반복적으로 외칩니다만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도 각 정당의 입장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많은 갈등적 요소가 있으나 5.18처럼 기왕에 국민의힘에서 김재원 의원을 징계한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께서 2번 연속 5.18 우리 추모식에 참여한 것처럼 동의한다면 그런 동의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개헌이 가능하고 저는 내년 총선에 이 개헌 논의, 이 개헌안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건 대통령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그 개헌 제안을 하시고 그러면 여당은 급물살을 탈 것이고 야당은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수록한다는데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개헌에 대한 찬반 투표와 더불어서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 여당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5.18 정신 폄훼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다고 봐요.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수록하고 싶지 않은 속내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지난 정부에서 사실 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을 하려고 이 부분만 수록하고 싶다 했으면은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은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개정을 할 때 여러 가지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개헌을 할 때는 개헌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그 개헌 수정안도 법률 수정안도 그때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고 또 권력 4년 중임제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만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이 5.18 정신의 헌법 수록 한 개만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아마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왜 안 했을까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예,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반영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어떻게 진척이 될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시 기념식으로 좀 돌아보면 참석자의 면면을 봤을 때 전야제에 이제 참석한 인물들이 좀 꽤 눈길을 끄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도 이번에 좀 찾았습니다. 이번 행보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저는 뭐 놀라웠기도 하고 그리고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전두환 씨 일가에서는 그 손자인 전우원 씨의 행보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손 중에 한 명이라도 할아버지의 잘못을 내 선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 그 후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한 10년 전쯤에 큰 이슈가 되었던 이완용 씨 후손이 이완용 씨의 재산, 이완용 씨의 땅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소송을 냈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개탄을 했습니까? 저는 그 전두환 씨의 손자지만 할아버지의 잘못을 손자인 제가라도 가서 고백하고 희생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모습 저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요.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청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노력 속에서 우리가 민주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치유를 할 수 있고 특히 아직도 남편과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그 유족들에게는 그래도 마음에 어떤 그 위안을 줄 수 있는 이런 행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전 전우원 씨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 노태우 대통령의 아드님께서도 그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박수받고 우리 역사를 바르게 화합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어떤 모범 사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어제 행보 높이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 뭐 앞선 세대의 잘못을 미래 세대가 후세대가 이렇게 짊어지고 사죄를 하고 하는 그런 짐을 남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다행히도 그렇게 후세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아픔을 가진 분들을 보다듬어주고 사과의 말씀을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저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봤고요. 또 사실 말씀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른스러웠습니다. 말하자면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지금도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했던데 굉장히 생각도 바른 것 같고요. 또 자세도 굉장히 본인을 낮추면서 희생자들의 마음을 보다듬는 감싸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좋게 보였습니다. 예. 그 전야제에서 어제 이준석 대표와 전우원 씨가 같이 주먹밥을 좀 빚었는데 이 우연한 화면도 좀 만남이었다고 그러죠? 네네 예.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셨는지요? 그게 뭐 계획된 게 아니고 우연하게 그렇게 마주쳤다고 합니다. 어떤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도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를 우리가 굳이 뭐 새롭게 부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의 면면 중 이제 기념식을 앞두고 전야제까지 포함해서 눈길을 끌었던 행보는 전우원 씨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고 처음으로 또 5.18 참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18과 4.3은 언제나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퇴임하시고 나서 1년 만에 처음으로 수염을 깎으시고 면도를 처음으로 하시고 양복 차려입고 그 5.18 그 기념식에 오늘 행사에는 현직 대통령과 현직 정치인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어도 모양이 좀 그 이상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참석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심한 정치적 핍박에만 그 빠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얼마든지 참배를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았었고, 그리고 그나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참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정치권에서 5.18 정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훼손하지 말자, 더 이상 북한군의 소행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자라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참배를 할 수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 면도하고 나오시니까 촐로처럼 그 평산마을에 있는 모습보다 훨씬 멋있던데요.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전우원 씨를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도 어제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긴 한데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런 그렇죠. 답변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정도 말씀이시면 대통령께서는 언제든지 만나고 싶다. 열어두는 라는 겁니까? 이런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어. 워낙에 이제 표현에 대해서 좀 인색하신 편이라 못 네.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우원 씨에게 위로도 해줄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냐. 그리고 그 세대로서 할아버지의 잘못과 가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본인도 많은 손가락질을,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전우원 씨에 대한 위로와 더불어서 또 고맙다는 인사, 그런 청년들의 모습, 전우원 씨 당신 같은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지 않을까 싶고, 그런 자리를 은근히 기대하는 모습처럼 저는 읽혔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 또 그리고 전우원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 좀 열어놓는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어제 오늘 저런 모습, 오늘도 아마 계시죠. 뭐 저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가서 본인의 그동안 재직 기간 동안에도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이 헌법 전문에 넣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도 표시를 하셨던데,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참석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기대를 한다면 예. 내년에는 저는 살아계신 현 전 대통령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참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은근히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 소망을 좀 밝혀주셨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면 될 일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참석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사실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대통령들이 처음에 첫 해에는 참석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해, 둘째 해에는 이제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두 해 연속 참석하는 게 또 주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 공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올해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올해 지난해에서 올해 2년 연속 참석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특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본 대통령께서도 저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어머니들과 함께 그렇게 손잡고 나오시는 모습, 그리고 함께 노래 부르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진정성을 계속 폄훼를 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5년 내내 계속 참석하셨으면 생각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도 저 같으면 이 행사에 참여하시면 그 자체로 저는 아유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국민 여론도를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이 5.18 영령을 추모하고 또 정신을 이어받겠다라는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조사를 해보면 거의 80% 넘게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져가는데 자꾸 진정성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왜 우리는 노력하는데 이렇게 점수를 박하게 주냐라고 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헌법 수록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아직도 우리가 5.18에 묻힌 과거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5.18 노래 중에서 왜 쏘았지 총, 왜 찔렀지 칼, 트럭에 싣고 어디 갔지. 그 트럭에 싣고 어디 간 그 희생자들이 아직도 어디가 있는지 다 못 밝혀지고 있고 총을 쏘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 당시에 군부가 자료들을 다 파기시켜서 법을 어겨가면서 파기시켜서 제대로 못 밝히고 있어요. 이런 것에 좀 더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이번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5.18 정신을 사실 표명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이 이제 위원장이다 보니까 진정성의 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번에 2년 연속 참석하셨으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는 인사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참석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인사라던가 뭐 기념사에 담긴 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을 좀 표해 주셨거든요.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윤리위에 김남국 의원을 제소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위라든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정 자체가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당황스러웠겠죠. 이제 갑자기 불거진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응을 김남국 의원이 한 3일 동안은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공격이다 억울하다라고 했었으니까 같은 당 동료 의원을 믿고 바라보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4일째 되어서 도덕적 책임에 대한 사과를 했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다 보니 다소 좀 늦어진 면은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고 그리고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하는 결정을 내린 것 또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솥밥 먹던 동료로서. 그런데 그 민주당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윤미향 의원 사건이 있었어요. 윤미향 의원이라고 아직도 현직 의원인데 이분이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일종의 장사 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온갖 정치적 핍박을 받고 검찰로부터 9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1심 결과가 나머지는 다 무죄고 횡령 부분만 유죄인데 그 횡령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정교하게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기인한 것이고 그 횡령 액수보다 몇 배 많은 그 기부를 했기 때문에 김남국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윤미향 의원을 제명시키자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정치적 이유로 정치적 불리함을 타개하기 위해서 윤미향 의원을 제명시켰다라고 하면 만약 지금 그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그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는가라고 보면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여러분들이 계세요. 거기에는 뭐 불륜과 관련된 분도 계세요. 이분들 여론의 도마에 올랐을 때 바로바로 제명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1개월 그리고 1개월 연장을 통해서 여기에서 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 제소한 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늦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 늦었다는 얘기죠. 늦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 됐습니다.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수위를 정할 것인데 현재 김남국 의원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징계 대상이 되진 못해요. 그 부분은 아직은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징계를 해야 되냐면 그 상임위 때 의정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코인을 한 것. 이제 이 부분이 딱 떨어지는 징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윤리특위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진행되는 것도 좀 어려운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법에서 정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건너뛰자 바로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정치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다소 좀 늦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그렇게 볼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자문위를 구성하고 한다 그러면은 최대 80일은 지나야 결정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지금 나오는 일들이 수없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는 점점 더 높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근데 국회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로 법을 어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제가 하지 말자라는 건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뭐 아니라고 거짓말을 갖다가 많이 하면서도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9억인가요, 10억 정도를 뭐 주식을 팔아서 투입을 했다고 하지만은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9억, 10억 그대로 남아 있고 10억을 투자했다는데 어제 보도 보니까 30억이 이체됐다는 40억이 이체됐다는 거예요. 그럼 30억 어디서 났느냐? 그런 투자 금액이 돈이 다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하는 부분들이 지금 그 의혹만으로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로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리 제소 자체도 벌써 마치 부당한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 말씀을 그렇게 곱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을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계속 뭐 법대로 한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법대로 한다면 80일 걸리겠죠. 80일 걸리면은 사실상 그것도 역시 이렇게 보여지는 어떻게 비춰주냐 하면은 민주당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묻혀지겠지, 덮여지겠지 하는 그런 속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즉각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의 도모에 오른 정치인을 즉각 단죄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윤리특위에 올라간다고 합시다. 윤리특위도 사실 그 부분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정치적 공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선 의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게 그렇게 그 여야 합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선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다 보니 그 다음인 이제 변재일 의원이 현재 그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치인들 간의 정쟁 대상이 되니까 이것을 최소화시키고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각 사안에 대해서 활동 시한을 1개월 그리고 1개월 동안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더 연장해서 2개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윤리특위에 올리면 윤리특위에서 거의 대부분 다 그것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절차까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하면 그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거까지 비판하면 안 되고 저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잘 처리하시는 민주당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그거는 억지 주장이죠.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고자 했던 바가 전혀 없고 잘못됐죠. 비판받아야 되죠. 그런데 국회 절차가 그러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인데 저의 말로 그렇게 곡해를 하시면 안 되죠. 전혀 뜻이 없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저희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국회법상 원래 20일 숙려 기간에 최장 60일 자문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여당에서 제안한 절차 단축 제안을 놓고 지금 이견이 드러났고 두 분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공방을 하신 건데요. 일단은 징계 수위 이야기도 그럼 좀 해보겠습니다. 징계 종류가 이제 총 4단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경고, 출석 정지, 30일까지 출석 정지 그리고 뭐 4단계가 있긴 한데 사실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있습니다만은 재헌 국회 이후에 사실 뭐 230회 정도인가요? 뭐 제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당 국회의원직을 버리게끔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많이 나온 것이 이제 두 건이 이제 출석 정지 30일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항상 윤리특위에 무용론이 나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윤리특위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80일 정도 자문이 최대 2개월 60일 해서 숙려기간 20일 해서 80일 최대 80일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윤리특위가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가 안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 묻혀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 얼마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준 사건입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법적으로 모든 것이 아무것도 규명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탈당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위중하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윤리특위보다도 예. 민주당 내에서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중하게 여기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징계 수위 전망 비롯해서 사실은 민주당 내부의 좀 분위기를 살펴보면 비명계 의원들 위주로 이제 조국 사태 때와 비교하면서 좀 강도 높은 발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계파 갈등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있는데요. 사실 하나 바로 잡으면요. 민주당에서 탈당시킨 게 아니고 김남국 자기 의원이 탈당. 스스로 탈당한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극히 일부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같은 당에 속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정치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 뭐 남국의 바다다 이런 조어를 해서 결국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른 당으로 가고 싶으면 얼른 이사 가시라라는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반성을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이 잘못과 이 잘못은 결국 이재명의 잘못이야라고 해서 당권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저는 당 내에서도 혹은 당 밖에서도 국민들에게도 저는 이건 야단 맞을 짓이지 칭찬받을 짓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김남국 의원의 이 건에 대해서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특히나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의 울타리에서 함께 살았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파 갈등적인 측면보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좀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주 못된 하지 말아야 될 정치 행태를 일부 몇몇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에서 위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민주당 내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국의 조국은 강이지만 남국은 바다 아닙니까?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고 문제의 깊이가 크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 당내에서 그런 비판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건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명계 일부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내놓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나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요? 뭐 늘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그냥 참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 그분들과 드자비하고 싸울 수도 없고 제발 좀 매사를 저렇게 당권 투쟁으로 안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뭐 그분들에게 좀 그러지 말아달라. 왜 스스로의 자해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무엇보다 싶은데 중요한 것은 네,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인은 정당 소속이 이전에 또 개별 정치인으로서 자기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게 하려면 떠나시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죠. 지금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은 일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결의안이 나왔죠. 지금 자진 신고를 하자. 예, 예. 자진 신고를 하자고 나왔는데 이게 자진 신고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 갖고 있는 사람 다 그것을 다 신고를 하겠습니까?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지난번 부동산 전수조사 하듯이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 전수조사 자체도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김당구 같은 사례가 발생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에 조사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의무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진 신고 및 조사 전적으로 결의안이죠. 동의합니다. 꼭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예.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국회의장 혹은 국회 사무처에 일괄 위임을 하면 거기에서 FIU에서 얼마든지 누가 가상재산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으니까요. 그 범위도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